지금 빌리 아일리시가 작년에 세계 1위 가수가 됐는데 2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무명이에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미 저희는 빌리 아일리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의 빌리 아일리시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곳이 실리콘밸리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실리콘밸리 자체가 브랜드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브랜드 중심으로 지금 훌륭한 회사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쫙 깔려있고, 그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코파운더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기술적인 코파운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좋은 엔지니어들이 전에 이렇게 자기가 믿고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좀 이게 충격을 준 거잖아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표를 모시고 그들로부터 직접 인사이트를 듣는 밸리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를 모셨습니다. 차트메트릭은 미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데이터를 추적, 분석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조성문 대표님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K-팝의 미래를 어떻게 도망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메트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회사 소개 그리고 차트메트릭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수들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로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하루 종일 220만 명 정도의 가수들이 남기는 국적을 저희가 계속 가져와요. 제일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유튜브 뮤직, 디저 이렇게 5개 플랫폼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거 당연하고, 거기에 위키피디아에서 하루하루 페이지 뷰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유튜브에서 뭐 얼마나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비디오가, 그 다음에 라디오, 최근에는 틱톡이 중요하니까 특히 누군가가 노래를 써가지고 멋진 춤을 추면 갑자기 비디오가 막 뜨면서 노래도 같이 뜨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틱톡에서 인기 있는 곡들 4만 개 정도가 현재 들어있고 계속 매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메트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핵심 경쟁력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가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3, 4년 정도 데이터를 계속 모았어요. 지우지 않고 계속 모아놓고 나니까 지금 빌리 아일리시가 작년에 세계 1위 가수가 됐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2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무명이에요. 무명. 네,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미 저희는 빌리 아일리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의 빌리 아일리시가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초기 시절부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빌리 아일리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런 거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한 번 시간이 지나면 영영 다시는 오지 않는 데이터들. 페이스북에 오늘 팔로워가 몇 명인지는 내일 되면 아무도 몰라요. 저희는 그걸 매일매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낀 거는 언제였는지, 또 느꼈을 때 처음으로 취한 액션은 뭐였는지 궁금해요. 제일 크게 느낀 거는 3월 말에 그냥 갑자기 쉘튼 플레이스로 다 바꾸면서 저희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이랑 딜 진행 중인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느려진 거예요, 절차가. 그래가지고 다 사인하고 이제 다 끝나나 보다 했는데 저쪽에서 변호사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 모든 게 정지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혹시 대혼란에 빠진 건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취한 액션은 특별한 건 없었고 당연히 이제 집에서 일하는 걸로 바꾼 거, 그 외에는 저희 고객들이 이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있겠다, 큰 회사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때에 좀 힘들겠다 싶고, 또는 라이브 인더스트리 그쪽도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고객들한테 8주 무료 그냥 쓰게 해준다 그런 거 했었고,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 기간에 좀 성장을 좀 이뤄냈다 이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포기했었어요. 작년 말에 비해서 올해 말에도 거기서부터 2배 되는 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그냥 뭐 수정하자, 뭐 2배는 뭐 무리고 1.5배만 해도 뭐 감사 이러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뭐 정상인 것처럼 가더니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많이 가입하고 더 많이 유료로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매출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뮤지션들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글로벌 투어가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좀 겨울이 왔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쪽으로 영향이 온 거는 확실한데,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치면 이 라이브 뮤직이라는 게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고 음반을 파는 거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불려왔었고, 그렇게 큰
그런 시장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가수들 본인이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그게 이제 차단되는 게 영향이 당연히 있죠.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침체로 간다든지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보다는요, 온라인으로 뭐 공연 같은 거 계획하고 그런 가수들은 팬들을 이제 이런 기회에 데려오고, 예전 같으면 팬들의 관심이 그런 초대형 공연에 쏠려 있다 보니까 나머지 가수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팬들도 다른 가수 좀 다양하게 들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는 가수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우리 차트 매트릭이 글로벌 음악 비즈니스 기업 전략의 변화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변화가 지금? 또 당연하게도 온라인 쪽으로, 다른 모든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온라인 쪽 서비스나 온라인 쪽 그런 기술이나 이런 투자 쪽으로 지금 인수합병도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틱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요. 어찌 보면 예전에 그런 콘서트에서 제공하던 사람들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팔로알토에 거리에 갔다가 그때도 한 5명에서 틱톡 비디오 찍는다고 완벽할 때까지 계속 춤을 추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뭐 음악을 즐기면서 춤추자 했던 친구들이 지금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이 데이터를 통해서 체감하는 K-팝의 위상, 또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한 게 앞으로 이 K-팝 인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K-팝 데이터만 모았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이 이제 커진 게 아닐까라고 해서 데이터를 모이기 시작했는데, K-팝 그 바깥의 시장의 그 규모나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너무 작아서 이것만 우리가 파가지고는 이걸로는 회사 못 만들겠다 싶어서 K-팝 관련된 데이터를 그때 다 버리고 전 세계 가수들 전체 데이터를 다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K-팝이 그냥 뭐 누구 한 명이 잘해서, 어떤 뭐 BTS 하나가 잘해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워낙 이게 오랫동안 쌓인 기반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장르가 쉽게 넘볼 수 없고 꾸준하게 계속 그동안 성장해왔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상이 제일 높은 상황이고, 그럼 뭐 이게 지속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2-3년 전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찾아가서 너네들 이거 봐라, K-팝 너네들 몰랐지? K-팝 팬들 이렇게 많은 거 몰랐지? 동남아 가봐, 난리 났어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공략하려면 K-팝을 따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네들은 거기서 빛을 못 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 뮤직도 이렇게 장르 쭉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메탈, 락, 컨트리, 그러다 K-팝 나오고 어떤 하나의 장르로서 위상을 가졌잖아요. 그건 정말 큰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자리 잡히면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봐서도 계속 오래 지속 가능한 힘이 있다. 네, 한번 이렇게 팬들이 생기면, 이 팬들은 슈퍼주니어를 언제 접한 거냐면 그들이 10대에 20대에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음악이라는 거는 10대, 20대 접하면 70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를, 브라질에 있는 어떤 소년, 소녀가 슈퍼주니어를 10대에 접했는데 그때 보면 뿅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생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그때 충격,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70대 될 때까지 갈 거라서, 오히려 이제 그런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안 나오더라도 소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죠. 지금 슈퍼주니어 얘기를 또 하셨는데, 슈즈가 유료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무려 12만 3천 명이 접속을 해서 큰 화제가 됐고, 또 BTS도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하게 되면서 랜선 콘서트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를 K-팝 쪽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면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의 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돕고 싶어서 기꺼이 자기 돈하고 시간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고맙고 음반사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운 일이죠. 보통의 이제 서양의 그 레코드 레이블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그거는 좀 독특한 현상인 것 같고, 살짝만 밀어줘도 팬들이 알아서 행사를 다 조직해가지고 알아서 주변에 다 알리고, 마케팅 비용을 막 쏟아붓지 않아도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미래라기보다는 K-팝의 팬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결집된 형태인 것 같고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BTS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도 아주 도네이션 하는데 팬들이 매칭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BTS만의 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퓨처 오브 K-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서 팬들의 그런 그 인구 구성, 뭐 남자 여자 나이대 이런 거는 물론이고 인종이 어떻게 되는지, 팬들이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고, 보면 BTS의 팬들이 굉장히 이렇게 글로벌하게 잘 퍼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데이터가 보기가 좋아요. 또 우리 저 차트메트릭은 음악 산업을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독특하고 유니크한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이제 성공을 단계를 밟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기반 경영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커스터머 사례를 비춰봐도 좋고 데이터 경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대로 하는 회사가 항상 드물고 한 번 제대로 했다가 또 수그러들기도 하고 그 이유는 정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직관을 가진 CEO가 아주 리스크가 큰 의사결정을 잘 내려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나 데이터는 과거만 보여준다는 거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현재는 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몰라요. 결국은 현재에 가진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갑자기 뭐 코비드 이런 거 오면 데이터 기반으로 세운 모든 모델이 와르르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구현해서 회사에서 적용하는 게 항상 힘든 이유가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 쉬워야 돼요. 일단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자체가 고통스러워한대요. 사람의 머리는 그림 보고 동영상 보는 거는 너무 쉬운데 숫자랑 글자 보는 거는 좀 골치 아프거든요. 특히 이제 경영자들로 올라갈수록 좀 귀찮고 골치 아프고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요즘은 API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직접 대시보드를 저희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기 내부 데이터랑 결합해서 자동화된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리포트 만들고 끝나고 게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들어가서 그냥 툭툭툭툭 볼 수 있게 그러면 쉽잖아요. 이제 제가 저희 회사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하는데 시간 걸리고 귀찮으면 저부터도 잘 안 봐요. 그런 게 저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은 테크니들 또 편집장도 하셨고 또 K그룹의 공동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실리콘밸리에서 또 다양한 또 경험도 하고 계시고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느끼는 지금의 실리콘밸리 지금 어떤지 어떻게 또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 저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산 지가 한 10년 좀 됐는데 변화가 없는 곳이 실리콘밸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변화가 없다. 명성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 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냥 실리콘밸리 자체가 브랜드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그 브랜드 중심으로 지금 훌륭한 회사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쫙 깔려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고 얼핏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 정말 무명이고 아무것도 없는 작은 회사이던 시절에도 정말 신기하게 너무나 훌륭한 인재들이 지원을 해요. 어떤 일이지? 보면 자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시면 되게 말이 돼요. 이거는 단순히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만 꿈꾸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기술에 관심 많은 탤런트 그런 걸 꿈꾸면서 잘난 탤런트들은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해요. 한번 그렇게 잡힌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스타트업이 생기거나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흡수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 같은 문과도 지금 창업을 하는데 앞으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 또 실리콘밸리로 인재들이 오는 움직임 한인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굳이 실리콘밸리여야 될 필요 없고 굳이 뉴욕이나 미국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색다른 경험들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보면 제가 원하는 게 훨씬 분명하고 제가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인생의 이 시기에 굳이 차트메트릭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훨씬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때 훨씬 재밌고 일이 잘 되는데 스타트업도 가보고 대기업도 경험해보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자극을 스스로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업하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창업하는 거의 제일 큰 의미는 코파운더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기술적인 코파운더? 그러니까 불과 한 5개월 전만 해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회사에 동업자로 데려오는 거 그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연봉이 높고 스스로 창업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좋은 엔지니어들이 전에 이렇게 자기가 믿고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좀 이게 충격을 준 거잖아요.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더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니까 좋은 직원 뽑기도 쉽고 그 동업자를 구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건 장점일 것 같아요. 우리 더 밀크 독자 유튜브 우리 독자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이런 미디어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좋은 철학이 꼭 필요한 일인데 아무튼 더 밀크가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컨텐츠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차트메트릭 조성문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